자, 그러면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이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급여 제공 과정이라는 것은 평가 지표 중에서도 중요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챕터가 되겠죠. 특히 다른 그 평가 지표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쉽고 이해가 쉽고 준비하기도 쉬운데 요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처음 시설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세팅을 해서 그 부분들로만 하나씩 그냥 해가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타트 입소부터 해서 어떻게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 급여 제공 과정 평가 문항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급여 제공 과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의 이 직접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은 전문적인 그 역량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시설에서 어떠한 그 업무 내용들을 체계를 마련해 놓는 데 있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 제공 과정은 첫째로는 물론 입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욕구 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그리고 뭐 결과 평가에 이르는 내용들을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부분을 평가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 28번을 보시면 통합적 사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정이라는 것은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욕구를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 사정, 즉 욕구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사정과 낙상, 욕창, 인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질 높은 급여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는 내용이고요. 평가 기준을 보시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욕구 사정은 첫 번째는 신규 입소자는 그 입소한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실시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 내용들 중에는 신체 상태, 질병 상태, 인지 상태, 의사소통, 영양 상태, 그리고 가족 및 환경 상태, 주관적 욕구, 자원 이용 욕구를 살펴보는 것이고,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 소견을 말하고 총평도 있는데 종합 소견을 말하고 서술형으로만 작성을 해야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소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먼저는 욕구 사정을 먼저 하게끔 되겠죠. 욕구 사정을 하면서 14일 이내 욕구 사정하고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이 밑으로 쭉 나오죠.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상태. 이런 것들을 14일 이내에 실시를 하는 겁니다. 타당한 평가 도구는 뭐 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욕구 사정, 그 다음에 낙상, 또 그 다음에 인지기능, 그 다음에 욕창. 요 네 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입소자가 발생을 하면 14일 이내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안 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어떨 때에는 형식적인 것으로도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구 사정 그 서식이나 낙상, 인지기능, 욕창 이런 서식들이 지금 이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서식지들보다도 개인적인 주관, 그 다음에 상담 내용, 뭐 입소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죠. 또는 관찰 내용, 또는 병적 기록이죠, 기록.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요 내용들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입소를 하고 다음에 이런 욕구 사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함께 어르신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자료로 만들자 라는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지금 아까 보셨던 대로 다 14일 이내에 타당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확인 방법은 욕구 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하죠, 당연히. 그래서 수급자의 급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욕구 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의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 이 예를 보면 신체 상태, 욕구 사정 항목 중 옷 벗고 입기를 부분 도움으로 체크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 근거를 왼쪽 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지금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기준에 보시면 욕구 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라는 요 말에서부터 스타트가 해당 직원이 작성 안 했다라는 거가 있거든요. 평가 업체에서 해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 또 단순 체크리스트로 된 거, 그 작성을 편하게만 하기 위해서 체크만 하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체크를 했는데 체크한 내용 중에 왼쪽 편마비, 예를 들어서 옷 벗고 입기 부분 도움 체크로만 하지 않고 왼쪽 편마비가 있어서 옷을 갈아입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체크만 하는 거는 당연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서도 낙상 위험도 또 욕창 위험도를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는 데에서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맡기시지 마세요. 네. 뭐 시설 한 뭐 3년만 하시고 그만하실 것 아니라면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 도구는 지금 여기 그 예시가 훈의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는 브라덴 스케일, 네, 이거를 쓰고 있다, 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기준 4번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 MMSE를 하게끔 되죠. 그래서 요거를 거쳤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 MMSE는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요, 저는 우울증 검사까지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울증, 노인 우울증. 없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내용에 그냥 모든 분들을 다 입수하시는 분들은 14일 이내에 MMSE도 하고 그리고 연 1회 이상 이런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평가지표 29번은 급여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의 사점 배점입니다. 욕구사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라는 것인데, 위 문항에서 우리 그 28번 문항에서요, 지금 욕구 사정을 했죠. 그래서 요 욕구 사정 이후에 또 욕구 사정 그리고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요 평가 내용을 가지고서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 뭐 틀리셔서 틀니 세척을 어떻게 하루에 몇 번, 또 화장실 이동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이동 도움 몇 번, 또 편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휠체어 이동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어떻게 수시로 아니면 하루에 몇 번, 뭐 그런 식으로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한 급여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라는 것이고, 신규 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급여 제공 목표, 급여 제공 내용, 횟수 또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급여 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6월 달부터 2019년 06월부터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이게 왜 커졌죠?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전산으로 입력하게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롱텀 케어에 보시면 급여 계획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급여 계획. 급여 제공 계획이라고 나와요. 거기 급여 제공 계획.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다 합니다. 입력을 해서 어떻게 해요? 공단에 전송하겠죠. 공단에 전송하고 그리고 이 입력한 것을 출력합니다. 출력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급여 계획에 대한 부분에 어떤 서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롱텀 케어에서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수치화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 화장실 도움 뭐 1일 뭐 6회 이렇게 수치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거 1일 6회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형식적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다가 힘을 실어서 지금 공단에다가 전송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급여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 어르신께 서비스를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 급여 제공 계획이. 그러나 이 급여 제공 계획이 하나의 형식적인 내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니까. 이거 자꾸 걸리죠?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끔 형식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뭐 제가 해보니까라고 하기보다는 뭐 여러 번 오랫동안 계속 상황을 교육도 하고 또 보고 하니까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설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법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 바꿉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형식적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롱텀에다가 입력하고 하는 거는 이건 형식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다만 시설에다 자율성을 부여해서 계획을 생각해서 적게끔 해야 되는, 생각해서 작성하게끔. 그럼 어떻게 생각해서 작성하겠어요? 어르신 분명히 모시고 올 때에는 휠체어 타고 입소하셨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르신이. 그래서 뭐 거동이 불편하신 거 잘 알 거고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어서 인지력도 없고 하셔요. 그러면은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료. 뭐 이 인지력 같은 부분에 대한 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거고 거동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시적인 도움이 있을 수 있게끔 뭐가 필요한 거냐?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인력이. 근데 이거 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을 더 줄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건 문제가 있죠. 어쨌든 시설에다가 자율성을 부여해 줘 가지고 자율성요. 이 자율성을 부여해 줘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어르신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할 수 있게끔 그냥 그냥 공란으로 된 종이 한 장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다 씁니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를 하나의 수치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편일률화? 일률화 시켜버리면 자율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100% 떨어져요. 이거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지금 계획서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렇게 가지 말고 오히려 자율성을 주는 계획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 부담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화장실 이용하기 도움 드리는 거를 횟수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동도움, 몇 번이나 해드려야 되나? 이게 맞나요? 안 맞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는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평가에서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법도 만들어 놨으니까 따라는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일단 그 롱텀 케어에 이 급여 계획서를 입력하는 부분은 또 입력하는 대로 가이드를 드리고 요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하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가 기준에서는 급여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신규 수급자는 30일 이내에 해라. 거기에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 급여 제공 목표, 급여 제공 내용, 횟수나 시간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급여 계획에서 이건 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요 설명을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해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없고 와상 상태에 인지력도 없으신 분은 그냥 그 사유를 확인하게끔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급자별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서식들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한다는 것인데 지금 급여 제공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급여 제공 계획에서 이동도움을 수시로 드려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동도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특히 급여 계획의 변경 사유는 기능 상태의 변화, 수급자 욕구의 변화, 보호자 요구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다 지금 롱텀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롱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별도의 그 급여 계획 세우는 거는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평가지표 29번은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참 이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우리가 롱텀 케어에서 하실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 있죠.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롱텀 케어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즉 공단이 한번 어르신에 대한 상태를 파악한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라. 지금 그 의도입니다. 근데 이게 부정확하죠. 실효도 없고 그건 사실입니다. 실효도 떨어지고 부정확한 것도 많더라. 그래서 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공단에서 어쨌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이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롱텀 케어에다가 입력하시는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형식적인 거죠. 여기 있는 거 가지고서 바탕으로 해서 하라고 하니 거의 이 내용 다 포함시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빼면은 분명히 왜 빠지냐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공단에서 자기들이 이걸 수립을 했으니 파악을 했으니 요거대로 해서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라는 식인데 이것도 문제죠. 공단 직원이 이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와서 어르신 상태 보는 게 부정확하죠, 대부분들이. 그래서 등급 지금 인정에 대한 그 등급 인정의 결과나 내용 자체들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입력을 하라 했으니 더 형식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백지 하나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작성하게끔 해드리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어렵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30번 보시면은 이제 그런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그 급여를 제공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급여 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급여 계획에 따라 제공한 급여 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급여 계획을 제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겠다라는 부분이고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 총평, 종합소견, 작성자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냥 백지 하나 주고 어르신 지금 그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됐는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거죠. 여기에 많은 내용 담깁니까? 어르신 안정적으로 잘 생활하고 계심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뒤돌아보면 지금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거든요. 어르신의 지금 생활상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보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의미가 퇴색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어진 내용의 형식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점을 자꾸 이거 들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여기서 보시면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 얘기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해라. 그걸로 이제 끝난 거죠. 연 1회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점수가 깎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개별 급여 계획을 제작성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소하셨어요. 그래서 욕구 사정했습니다. 여기 평가도 같이 하겠죠? 자, 그래서 뭐 해요? 급여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급여를 제공하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결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요걸 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죠. 급여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걸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연일회가 아니라 반기별 일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기별 일회 해가지고 만약에 급여 계획서를 제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가 이거 어르신께 뭐 좀 더 서비스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더 해드려야 한다. 그러면은 급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번 일 덜 하려고 그냥 뭐 결과가 괜찮음. 그냥 이대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좋겠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급여 계획은 다시 안 작성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 결과평가에 지금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지금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2번 이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게 2회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번은. 뭐 그거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이 급여 계획 자체를 지금 롱텀 케어에서 하는 거 입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형식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자율성을 줘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야 이러한 과정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급여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여부, 그 다음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 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 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개별 급여 계획을 제작성하는지만 확인을 하겠다. 제작성 여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뭐 결과 평가를 가지고서 급여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급여 계획은 연 2회, 즉 반기별 1회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변화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과 평가를 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연일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연일회든 연이회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적인 것으로 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지표 31번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 특성이 반영된 급여 제공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확인사항은 일자, 수급자명, 선정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까지 보는 거고 직종별 급여 제공 직원 각 1명 이상 참석 즉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되겠죠. 사례회의의 실시 주기는 30인 이상은 월 1회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분기별 1회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런 거를 무조건 월 1회로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거 월 1회 해야 돼요. 그냥 모여야 됩니다. 이거는 모여서 문제점이 있으신 어르신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월 2회, 전 주 1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바뀌어야 되겠죠.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점수 2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 5점 줘야 되겠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설에? 어르신에 대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어르신이 지금 자꾸 문제 행동을 하시는데 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완화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럼 모여서 회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례회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급여에 반영한다? 아니죠. 즉각 반영해야죠. 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 기록지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이건 뭐 퇴소할 때 어르신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상태,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연계 기록지를 사본을 확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사례회의에 대한 부분인데 확인 방법을 보니까 사례회의란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례회의가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하니까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르신께서 갖고 계신 다양한 문제 행동들, 또 문제점들, 또 어르신의 그 건강이나 또 뭐 그런 그죠 왜 이러죠? 생활 환경, 생활에 대한 그런 지금 상황, 또 상황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또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적으로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원회의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누구 모여라 하는 건 없어요. 누구누구 모여라 하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 직종별로 모이라 했으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한 분 계셔야 될 거고 사회복지사가 당연히 주관해야 될 거고 그리고 간호 영역에서도 한 분 있어야 되겠죠. 또 영양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조리원 쪽에서도 한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위생원 선생님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지금 함께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관할 사람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르신의 상황을 보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쪽에서 체크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간호사 선생님이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그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고 있는 안목이 있으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같이 그 좀 주요한 직종으로 해서 이 회의를 개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연계 기록지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퇴소하실 때 이 연계 기록지를 제공해 달라는 거거든요. 위에서 보셨죠? 연계 기록지 뭐뭐뭐 담겨야 하는지 이 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상태, 제공한 급여. 이게 뭐냐면은 어르신이 퇴소를 해서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한 기록을 연계시켜 달라 그 얘기입니다. 정보를. 자, 이렇게 해서 이 문항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지표 32번은 수급자 청결 서비스라고 해서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청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냐? 평가 기준은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목욕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평가 기준 2번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청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 청결 상태가 양호한지를 보는 겁니다. 청결 서비스는 세면, 구강관리, 목욕, 몸단장, 의복. 구강 상태는 혀, 치아, 잇몸, 틀니 상태고 신체 상태는 손발톱, 팔다리, 각질, 피부 및 두발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청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 및 시설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는 요 주 1회 이상 목욕 급여를 제공할 때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 이거를 좀 간소화시켜야 되겠죠. 지금 쓰고 계시는 서식들은 좀 복잡하고 뭐 손톱, 발톱, 뭐 무슨 색, 혈압 목욕 언제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목욕을 해도 되시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 관찰만 좀 간소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지나치게 할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청결 서비스에 대한 거는 지금 시설에 어르신들 이 청결 서비스를 안 해드리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세면이나 목욕 같은 부분은 그렇다 하는데 치아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좀 어렵죠. 틀니 상태 같은 거. 그리고 각질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시설에서 미흡한 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 사람이 기본적으로 위생에 대한 그 욕구가 있는 건데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방치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특별히 그냥 현장에서 다 관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설에서 이거는 보면 딱 알잖아요. 그 어르신이 청결하게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게 요 내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33번은 식사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지를 봅니다.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양사가 작성한 일식 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 상태로 음식을 제공하여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저희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식단표 게시인데 일식 3찬 이상이래요. 이것도 지정해 주나요? 뭐 당연히 일식 3찬 이상인 거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공단 직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공단 직원도 있더라고요. 뭐 서식을 세로로 하니까 세로 하지 마시고 가로로 해가지고 주 단위로 해주세요. 이렇게. 참. 네, 이건 안 맞죠. 그 다음에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 기능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니까 기능 상태별로 식사를 제공하는지 죽식인지 일반식인지 경관 유동식인지 그리고 매일 음식 섭취량을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식사를 왜 못 하시는지를
파악을 해달라 그 얘기죠. 그리고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스스로 식사하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상태에 따른 식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식탁의 높이도 조절해 드린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의 요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수분 섭취 따로 코너를 두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물도 드실 수 있게끔 물 주전자 이렇게 컵이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 비치를 해두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정수기죠. 정수기 그냥 거기다 두고 있죠. 근데 우리도 수분 섭취하는 코너를 둬가지고 이런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꼭 필요한 내용들로 평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그 위탁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은 영양사가 그 위탁업체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영양사가 있는 기관이나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식단표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 기준은 협약서, 공문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아유, 뭐 이거 꼭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까? 그냥 지금 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단표를 가지고서 시설에 맞게 그거를 상황에 맞게끔 식단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하시는지 영양 상태가 좋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엽적으로 협약서 보고 공문서 보고 자격증 사본 보는 거 이거 뭡니까? 일식 3찬에서 일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3찬은 세 가지 반찬을 의미한대요. 일품 요리를 제공하면은 3찬 제공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데요. 네. 기준 2를 보시면은 적절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치료식, 경관유동식이나 일반식 중에서도 밥이나 죽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특히 음식 섭취량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잔반이 100% 다 남았다. 그럼 이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80%가 남았다. 그런데 보니까 간식을 많이 드셨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계속 식사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점심 먹고 저녁 안 먹고 싶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으면 살만 찌잖아요. 그래서 왜 저녁을 안 드셨는지, 그거를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봐달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식사를 불가피하게 침대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의사나 간호조무사의 판단이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침대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를 제공하는 것은 식수대나 정수기, 개인용 물통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 지표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34번은 배설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배설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하는데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하는 것은 급여 개시일로부터 공휴일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집중 배설 관찰 기록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3일 동안 매 시간 섭취하고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를 기록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매일 배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 즉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변을 못 보시는 분들 또는 설사인 분들 그런 분들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약을 제공했다든지 아니면은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한다든지 그리고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좌변기 또는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처방에 따라서 유치도뇨관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보는데 교체 시기나 청결 상태 같은 걸 특히 많이 보죠. 그리고 소변 주머니 위치 같은 것도 보는데 이 내용의 확인 방법은 집중 배설 관찰 기록은 3일 동안 매 시간 배설 상태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설 상태 확인은 소변과 대변의 배설 횟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는데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그리고 기저귀를 시간 정해서 교환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있는지 요강 같은 거나 남성용 간이 소변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됩니다. 요 집중배설 관찰 기록은 좀 의견들이 좀 분분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냥 제시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좀 충족했으면 될 것 같아요. 3일 동안 72시간의 그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소변과 대변의 배설 횟수 정도, 그 다음 또 양상에 대한 그 주관적인 기록만 좀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설 상태에 대한 부분은 기저귀 교체대장하고 같이 해서 어르신에 대한 그 배설 상황을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지표 35번은 욕창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 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등 수급자의 욕창 발생 예방에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고 예방 노력은 체위 변경을 한다는 거죠. 체위 변경, 스스로 체위 변경을 할 수 없는 수급자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욕창 방지 보조도구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위 변경은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씩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는 욕창 발생 여부를 매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 그리고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욕창 위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는 브라덴 스케일에서 18점 이하를 받은 분이 바로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는 12점 이하인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욕창 방지 보조도구를 제공을 해야 되겠고, 보조도구라 함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나 쿠션이나 방석이 되겠죠. 그리고 수급자를 욕창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사자가 이런 방법들을 숙지하고 있는지도 면담을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체위 변경을 제공을 할 때에는 최소 2시간마다 제공하는지를 보는 것인데, 체위 변경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체위 변경을 했다. 딱 이렇게. 예를 들어 뭐 12시 35분에 했다. 이렇게 해서 2시간마다 그게 체킹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은 우리 그 측위, 양화위, 반자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어르신에 맞게끔 그런 체위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욕창 발생 고위험 수급자는 욕창 발생 여부를 매일 하루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욕창 발생 그 관찰 기록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36번은 욕창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욕창 발생 수급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보는 건데, 욕창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욕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하는지 보는 겁니다. 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 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욕창 변화를 주 1회 이상 관리하고 기록하는데, 주 1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일이지. 수급자명, 일자, 부위, 크기, 조치 내용에 대한 것이 있고, 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하고 뭐 연결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욕창이 있는 수급자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37번은 간호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수급자 어르신께 적정한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보는 것인데요. 평가 기준은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해서 모든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하고 기록한다는데, 뭐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항상 뭐 저희가 그 수시 빨리 그렇게 신속하게 그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촉탁의사 선생님을 섭외를 못하는 시설이 많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협약은 형식적으로 맺었을 뿐이지 어떤 크게 뭐 월 2회 이상 진찰을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시설에서 어떤 그 관계적인 그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월 2회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어르신 뭐 진료도 봐주시고, 또는 한의원하고 하게 되면은 한의원에서는 침도 놔주고 가시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문제다라는 부분을 보여지는데, 촉탁의사 섭외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이게 좀 더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의료기관에서도 시설하고의 그 협약을 좀 잘 맺어주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시설을 도와주셔야지,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받으실 수 있게끔 시설로도 좀 어렵지만은 급여나 뭐 의사 선생님들 급여가 좀 많습니까? 많은데 그런 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시설을 좀 방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시설 측에서는 최대한 이 촉탁의사 선생님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설에 월 2회 이상 그 진료를 나오실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가 좀 인맥을 살려서라도 동원해서라도 그런 그 인적 자원을 우리가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촉탁 의사는 뭐 과는 큰 상관은 없는데 내과든 뭐 한 의원이든 뭐 상관은 없는데 시설에 꼭 이제 형식적이지 않게 나오실 수 있는 부분으로 꼭 시설에 나와 주셔가지고 어르신들 상황을 또 봐주시고 진료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촉탁의사 의무가 아닌데 근데 그래도 공동생활가정도 촉탁의사를 우리 섭외가 가능하시면은 두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려가면은 뭐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제 촉탁의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서 월 2회 이상 진찰로 나와 있는데 16년 9월 5일까지는 2주에 1회 이상이고 16년 9월 6일부터는 월 2회 이상 진료를 보는 것인데 2회든 2주에 1회든 월 2회든 그것보다도 시설에 의사 선생님이 실제 진료를 나오셔가지고 어르신을 봐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그 어르신들께 안정을 드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료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게끔 시설에서는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촉탁 의사에 대한 그 섭외 절차는 여러분들도 이제 16년도에 했던 거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협회, 지역 의사협회가 있는데 이 의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 추천을 받은 촉탁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촉탁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지역 의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시설에 그 인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또 그런 인맥들을 살려서라도 우리 방문하실 수 있는 촉탁의사 선생님 또는 뭐 그냥 방문해서 진료를 봐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섭외를 하시는 것을 꼭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38번은 투약 및 약품 관리인데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해서 정확하게 투약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먼저는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약품의 유효기간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는지, 그리고 수급자별 투약 및 약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투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확인사항이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런 내용들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내용대로 서식을 마련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방법을 보시면 뭐 약품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서 약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투약 시에는 뭐 투약 횟수, 투약 방법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투약 기록지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투약 시간은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하면 인정을 받지 않으니까 몇 시에 제공을 했는지 부분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위에 맞게끔 내용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아시고 지금 위에서 제시하는 이 의약품 유효기간 및 보관 상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투약을 제공하는 투약 기록을 관리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을 평가에서 확인한다는 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39번은 기능회복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급자의 신체 자립 능력 유지를 위해서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하는지 평가하는데 이 부분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기능회복 훈련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능회복 훈련이란 것은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신체 기능 훈련이나 기본 동작 훈련이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팔 돌리기, 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면 식사 동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확인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로 해서 서식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기능 회복 훈련을 제공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반드시 적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유가 확인이 될 때에는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평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40번에서는 물리치료를 말하고 있는데요.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 기능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지도 보는 것이고요. 평가 기준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한 평가를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겁니다. 물리치료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를 해야 되고 모든 입소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물리치료사가 배치된 기관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물리치료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신규 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해서 30일 이내에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물리치료 계획에는 수급자명, 치료 목표, 제공 방법, 횟수, 작성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제공 기록지에는 수급자명, 일자, 시간, 제공 내용, 제공자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물리치료사 의무 배치 기간만 당연히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생활 과정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에 대한 평가 계획 실시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거고 당연한 얘기죠. 이거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물리치료 계획은 관절 운동 범위 평가, 기본 동작 평가, ADL 등의 물리치료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받는 기간에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 돼 있는 기간에는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평가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지표 41번에서는 인지기능 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보는데 한마디로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냐 지금 그걸 봅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평가 문항이죠. 글쎄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좀 간소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일정 부분 자율성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 내용, 이 문항도 한번 보실게요. 이 평가 기준부터 보시면은 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에 프로그램 계획에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가 있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
즉 MMSE 요 결과에 따라서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려면 사회복지사 선생님 지금 법에서 그 제시하는 그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그거 알고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주 3회 이상 인지기능 치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일자, 시간,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그룹별은 주 1회 이상을 해야 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공하고 나서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분기별 1회 이상 수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렴한 거를 연 1회 이상 반영을 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시각적, 촉각적으로 치매 어르신들께 그 안정감 있는 그런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 방법을 보시면은 먼저는 수급자를 분류해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주 3회 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주 1회 이상 조별로, 그룹별로 하는지 프로그램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 3회 프로그램 실시를 할 때에 그룹이 2개냐, 3개냐, 4개냐. 일반적으로 저는 3개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A그룹은 심신을 전혀 못 쓰는 분들, B그룹은 하체만 마비되어 있는 분들, C그룹은 심신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인지기능에 따라서도 일단은 심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쓰는 분들은 당연히 인지기능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래도 중간은 되겠죠. 인지기능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심신을 다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인지기능이 높은 편에 속하게 되겠다. 물론 치매가 심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신체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나눠도 이 인지기능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동반된다. 그 상관성은 있게 되겠죠. 그래서 MMSE로 우리가 그 치매의 양상을 보겠지만은 나누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룹별로 주 1회는 따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회는. 그래야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 이 힘듭니다, 이거. 그룹별로 주 1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12대 1 정도는 만들어 주시고 이런 거 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놓지도 않아놓고서 이런 거 주 1회 하라 하면은 무슨 사회복지사가 로봇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그 이직률이 높아요. 소규모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해요. 만들어주고 무슨 여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해서 하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은 너무 그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요즘에는 뭐 체조만 그냥 계속 하는데 체조 좋죠. 근데 체조 계속하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좀 변화를 프로그램에 줄 필요가 있다.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재밌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도 재밌게 여러 가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이상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를 반영하는지도 확인하니까
이런 내용은 저희가 그 서식지에 다 담아드리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나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주는 거는 뭐 우리가 그 수급자의 옛날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좋아하는 소품 같은 거 또는 그림, 네, 그런 것들을 걸어둬서 좀 안정감을 주는 시설 환경을 해두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평가지표 42번에서는 여가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여가 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먼저 하는 건데, 계획에서는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요 계획도 그룹별로 분류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는 확인사항은 일자, 시간, 진행자, 참석자명, 내용입니다. 위에 문항하고 아래 문항하고 엮어가지고 어차피 대상자가 완전 와상, 그리고 준와상, 그리고 일반 대상자로 나눠지니까 그 세 그룹으로 해서 그룹별로 우리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월 단위로 다 하나로 묶어서 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분기별 1회 이상 수렴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하게끔 됩니다. 뭐 위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특별한 내용은 여기서도 뭐 그렇기 때문에 확인사항은 뭐 간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보셨던 부분들이 그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의 방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거의 1시간 17분가량 소요가 됐는데, 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도 다 짚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해서 봤고,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들은 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평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뭐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서, 일단은 내용들을 지금 그냥 다 요 과정하고 같이 이어서 쭉 한번 이어서 보실 텐데, 평가지표 43번에서는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 호전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단에서 자료를 이거는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등급이 좋아졌다, 어떻게 됐다, 어르신이 상태가 호전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 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왜냐하면 등급이 호전되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하나 설명을 말씀드리자면은, 등급이 호전되었다? 등급이 호전되었다? 지금 치매력이 회복됐다? 이런 의미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등급이 호전되는 거는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급 인정을 받는 그 과정,
그리고 등급을 인정받는데 그 평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치매에 대한 내용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체 기능에 대한 부분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세가 지나갈수록 그냥 유지가 된다든지 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호전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호전으로만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지가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쭉 유지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는 거지. 만약에 호전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등급을 잘못 인정시켰다라는 부분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에 목적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시설에 계시면은 시설에 어르신들 보면 어르신이 엄청 좋아지셨다는 얘기들 저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전되었다라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어르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죄송합니다. 만족도가 또 보호자 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는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면담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면담 또는 설문입니다. 설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단에서. 설문해서 어르신이 시설을 이용하시고 보호자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만족한다 라는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추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욕창 현황에 대한 건데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 입소 후에 욕창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제가 아는 시설에서도 참 어르신이 굉장히 활동력도 있고 좋으신 분인데 시설 입소 후에 욕창이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입소 후에 욕창이 발생하는 수급자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 미만인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창 발생률은 17년 12월 급여 제공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청구 내역이 있는 달에 급여 제공 수급자로 해서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 해가지고 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또 20% 이상인지도 보는 이렇게 해서 치유율을 산정해가지고 점수를 드리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도 또 욕창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단에서 다 이제 평가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발생 및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 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을 한다는 것이고,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면은 미흡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공단에서 전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별도로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를 보는 것 중에 입소 후에 욕창이 발생한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만 보는 거니까 입소 후에 욕창 발생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45번 보면은 유치도뇨간 현황인데 수급자의 유치도뇨간 삽입률이 낮고 제거율이 높은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배뇨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유치도뇨간 삽입률도 입소 후 유치도뇨간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면 요 내용도
우리가 점수를 득하게 되겠다. 그리고 유치도뇨간 제거율도 입소 후에 배뇨 기능 호전으로 해서 만약에 유치도뇨간을 제거한 분이 20%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점수도 획득을 하게 되겠죠. 어쨌거나 시설에서는 유치도뇨관을 만약에 유치도뇨관을 하고 입소를 하셨다고 해도 그게 제거가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입소를 유치도뇨관을 안 하고 입소를 하셨어도 쭉 유치도뇨관을 안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46번에서는 배설 기능 현황을 보는데 수급자의 배설 기능 상태가 유지 호전되었는지를 보는데요. 지속적인 배설 훈련 및 신체 기능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급여 제공을 통해서 배설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대변 기능이 유지 호전되었는가, 유지하고 있고 호전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인데 이 내용도 대변 기능에 대한 부분이 그 공단의 자료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기저귀를 안 찬다든지 또는 기저귀를 차던 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시설에서는 일단은 어르신의 그 배변 활동에 대한 그 도움을 적절하게 드리면서 어르신이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배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서 가야 되겠다. 어쨌든 뭐 이거는 공단 전산 자료로도 보는 건데 이런 부분에 시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최종 등급 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 판정 결과의 대변 조절하기와 소변 조절하기를 비교해서 보는데 이게 완전 도움에서 어떤 부분 도움, 완전 자립으로 가면 완전 좋은 거고 그대로 유지를 돼도 점수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항이죠, 이게. 아니네요. 하나가 더 있네요. 47번 문항은 유선 만족도인데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있네요. 이걸 넣었네요. 기관이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본다. 그리고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호자의 입장에서 물어본다는 거, 설문을.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용과 본인 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유선으로 보호자분들께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아주 좋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공단이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단에서 해가지고 보기보다는 시설에서 보호자분들께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뭐 객관성이 결여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성이라는 것보다도 자체적인 그런 노력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를 공단이 평가를 해버리면 시설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들을 그냥 놔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문은 시설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설에서 해야지 이걸 공단에서 하면은 이게 타의적인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평가지표인데 평가자의 의견에 대한 부분이고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평가자가 봅니다. 평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이 충실한 경우에 대해서 평가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요건 좀 점수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평가자에 대한 좀 뭐랄까 좀 비중을 좀 더 둘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의 점수도 또 그 좋은 면과 또 좋지 않은 점이 또 공존하는 것이다.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CS 교육 같은 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또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요걸 본다라든지 촉탁이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시설에서 촉탁이 의무 배치가 없음에도 촉탁이를 지정하고 운영하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정한 경영 실태 조사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협조를 잘하고 있냐 이제 그거겠죠. 그 다음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하고 있는지 투명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구 상담 봉사자로 위촉이 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이거는 뭐 공단에 협조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전부 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좀 너무했네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본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뭐 재무회계 자료야 지금 이 재무회계를 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걸 또 볼 필요가 있는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표 관련 자료를 제출을 잘하는지 협조를 잘하는지 보겠다 그런 거 이런 건 너무 의도가 보이니까 좀 그런 거죠.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청구 상담 봉사자로 위촉해서 그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시설에 이 위에서 얘기하는 우수한 사례입니까? 강점인가요? 이런 게 오히려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더 점수를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 그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확인을 해보고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한 15페이지 정도로 축약해가지고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로 저희 케어스토리 시설에는 제공을 해드릴 거고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평가 매뉴얼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는 시설 운영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그 외의 서비스를 더 마련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꼭 숙지를 하시고 시설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평가도 점차적으로 더 수준 높은 평가가 될 수 있고 공정한 평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또 종사자분들을 위한 또 운영자를 위한 보호자를 위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